안녕하십니까. 더 IMP도 오늘은 4.13 총선에서 3수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경수 당선인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거 초기에 그 김해에서 뵙고 한 달이 넘었죠?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선거 사무실에까지 찾아오셔서 했었죠. 그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터뷰 많이 안 했는데 당선되시니까는 인터뷰가 많아졌어요. 바쁘셔갖고 저희가 겨우겨우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날짜가 이제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면은 이제 뭐 당선인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호칭을 김 의원님으로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국회 3수 끝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소감 한마디 먼저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인 소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김해 전체 선거 결과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해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벌 국회의원 선거의 시장 재선거, 또 시의원 재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5가지 선거를 전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길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뭐 전폭적으로 더 지지를 해주셨고요. 부산 경남 지역도 3당 합당 이후로 근 한 세대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김해 시민, 경남도민들께 우선적으로 제일 감사를 많이 드리고 싶고 그만큼 국회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말씀 주셨잖아요. 62.4%입니다. 당내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고 최고. 그렇죠. 최고 득표율인데 김해 시민들이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몰빵을 해준 건데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김해 시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해준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전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게 분노 투표는 뭐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그 와중에 자기들 공천권을 놓고 국민들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경남은 또 특수하게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분노가 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 부산 경남 지역에 당선된 분들 몇몇을 보면은 우리 김해하고 비슷한 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풀뿌리 정치를 좀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 저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는 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게 좀 삼위일체로 확실하게 김해가 좀 민주주의의 좀 메카나 성지가 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든 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의원님이 이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님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바로 찾아뵀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페이스북 메시지가 상당히 회자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저 경수 왔습니다. 상당히 그게 진짜 정말 많이 공유가 됐는데 첫 번째 일정이었죠? 당선되고. 아니요, 첫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 일정은 창원 터널 앞에서 출근 인사였어요. 그 출근 인사는 정말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서서 출근 인사를 했는데 출근 인사 마치고 그 김해에 있는 충원탑에 김해 지역 당선자들하고 같이 참배를 하고 경남 지역 당선자들하고 3.15 그 민주묘지에 가서 이제 인사한 다음에 봉화로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 뭐 그때 심정은 어쨌든 4년 동안 이렇게 가슴 한켠에 이제 짓눌려 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마음의 빛 이런 거 좀 벗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이 이런 선거 결과를 내게 됐던 건 대통령님께서 봉화로 내려오시고 고향에 자리를 잡으실 때 나라도 여기 있으면 어려운 곳에서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던 게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겹쳐서 그때 저도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 선거 때,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막, 그래갖고, 그때 막, 이거 시험 쳐서 이거 됐으면 좋겠다는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까 뭐 한 세대 했지만은. 꼭 26년 걸렸습니다. 3당 합당 체제. 정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부산에서 출마하셔서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됐고,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떳떳하게 진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거 보면서 참 정치가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쌓이고 쌓여야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특히 지역주의 극복,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정당화, 이건 대통령님께서 이제 열린 우리당 창당 과정에서도 뭐 창당에 동의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 당신의 평생의 목표가 지역주의 극복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계속 질곡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치가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로 인해서 함께 좀 질곡에 빠지는 요 악순환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을 좀 하셨어요. 고향에서조차 나는 지지받지 못했다. 그게 전 제일 가슴 아팠던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런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전체에서도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게 하여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싶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그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던 게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던 거고, 그 노력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지금부터 또 잘해야, 정말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30년째 되는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보란듯이 이제 3당 합당 체제가 완전히 극복됐다, 이런 결과가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이제 첫걸음을 내딘 건데, 우리가 추도식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추도식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모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환영의 마음으로 열렬히 좀 아껴주자, 이런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날 당일날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대표랑 또 같이 걷기도 하셨어요, 오실 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들려오는 일부 그 시민들로부터의 고성과 욕설을 다 직접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좀 이렇게 토론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해내는 기술이다, 상생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생각이 나고 서로 다르거나 또는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행사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춰서 맞는 게 맞다. 오시는 분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저는 이 부분은 작년 추도식 사실 염두에 뒀던 건데, 노건호 씨가 이제 추도사에서 유족 인사말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김무성 대표가 그 전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최소한의 유감이라도 표시하고 오는 게, 저는 그게 고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고인에 대해서 갖춰주고, 그리고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도식에 참석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그리고 역사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정중하게 그 예의를 갖춰서 함께 맞아주는 좀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저는 대통령님을 대하는 또는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고성과 욕설 속에서 이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노장에 그 티셔츠를 입고 막 이렇게 꺼지라는 이런 말을 사랑하는 했는데.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그게 정말 대통령님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욕설, 고성 이렇게 하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분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좀 큰 소리를 내는 분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다른 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하고 자제하고 했던, 그날 추도식에 참석한 분이 한 5,000명 되고요. 연인은 2만 명이 다녀간 행사입니다. 2만 명이나 다녀가는 행사에서 몇 분, 손에 꼽는 몇 분이 그런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친노의 자폐성, 친노의 공격살, 폐쇄성 이렇게 사설에서까지 비판하는 이 친노에 대한 정오와 공격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전체 그날 행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자제하고 대통령님의 추도식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치러지기를 바랬던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던 걸 좀 평가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시 총선으로 돌아가서 요번에 참여정부 시절에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 그리고 관련됐던 이제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이 이제 대거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들만 모아갖고 진짜 친노당을 만들어도 될 정도. 교섭단체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가 될 정도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노무현의 바람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앞서서 얘기하셨듯이 그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선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엇갈린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도 이분들이 이번 4.13 총선에서 되게 약진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방금 피터님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여론조사상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걸, 호감도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저는 그게 봉화에 있을 때 보면은 봉화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떨 때 많이 오냐 그러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결정적인 선거 이후의 상황이거나 이랬을 때 많이 찾아옵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봉화를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마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렵고, 국민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냐. 그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들에 대한 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효과, 그런 게 꼭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랬다고 찍어주겠습니까? 그걸 대통령님의 가치와 철학, 그다음 정책,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꾸준히 이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노력이 보태지니까 그분들이 좀 당선되는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숫자로 보면은 이제 20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국민의당 박주현 수석도 있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출신이, 청와대 출신이 10분이 당선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신이 8명,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 8명.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과도하게 마치 친노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뭘 할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친노에 대한 과도한, 또다시 친노 프레임을 가동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그 지점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이 청와대 출신의 이 보좌관들 같이 모여서 공부 모임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부 모임은 다양하게 여러 의원 연구 모임들은 각자 알아서들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때 영남 지역 전체 9분, 우리 당에 이제 김부겸 당선자까지, 부산 5분, 경남 3분, 대구에 이제 김부겸 당선자까지 9분이 한번 모여서 이제 영남 지역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함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당선 축하도 하면서 얘기 나눈 적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결의했던 게 5.18 때 같이 미리 우리가 참배를 가자.
근데 이제 김부겸 당선자는 좀 그 전에 다녀와서 같이 못 가고 7분이 이제 같이 5월 16일 날 네.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주 송정역 KTX 정차역인데 송정역 광장에서 5.18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5.18 구속 부상자회 분들하고 광산구청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하고 그걸 함께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께서 이렇게 그날 우리가 그분들한테 냈던 메시지는 부마 민주항쟁과 강주 민주항쟁은 같은 뿌리의 한 형제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이 다르지 않다. 호남과 영남은 하나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광주에만 맡겨뒀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는 함께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왔는데 그런 데 대해서 대단히 좀 강주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다음 저희들도 이런 노력들이 좀 자주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6번째 질문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원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광주 출신의 우리 조합원이 우리 김경수 당선인, 우리 김경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서 화합 차원에서 네. 특히 이번에 광주 방문도 그렇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김경수 당선인, 김경수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도 지역주의 타파 이런 건데 여기 관련해서 우리 역할 동서화합, 영호남의 화합이 저 혼자 되겠습니까? 다만 뭐 전 영호남 부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의 극복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영호남의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스스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은 야권이 분열하면 호남 주민들은 어김없이 심판합니다. 분열된 야권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그랬고요. 열린우리당 창당되고 나니까 기존민주당은 거의 호남 지역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똑같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나니까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 그 전에 그렇게 비판하던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그 의원들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분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그런 호남 민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야권 전체에 대해서 또 함께 다시 이제 호남 민심은 돌아설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18 전에 당선자 워크숍 갔을 때 이제 뭐 아침 식사를 양동시장 갔다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왜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그랬더니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이제 택시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내리기 직전에 내년에는 이길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뭐 좀 와닿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호남에 계신 분들의 진심이겠구나. 이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선거판을 이겨야 된다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를 했으니까 잘 좀 해봐라. 잘해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라라는 숙제를 던져주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선거 끝났으니까 다시 또 통합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좀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정치의식도 높아졌는데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야권의 단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숙제, 의무감 같은 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 얘기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거 사무실에 갔었을 때 그때는 이제 후보님이었죠. 후보님이 얘기했던 게 왜 제가 질문드렸던 게 왜 도지사나 시장으로 나오는 게 더 훨씬 날 텐데 네.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냐 했더니 그때 이제 어떤 그 내년도 대선에 그렇죠. 어떤 그 한 몫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년 대선에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네. 나누고 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도 이제 넌지시 우는 띄우셨고 네. 뭐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가
후보라고 지금 하시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 참 호칭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또 좀 더 나아가서 야권이 정말 정권 교체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는 뭐 우리 당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당선인의 요즘 다시 이제 잠룡에서 다시 잠을 깨고 있는 손학규.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면면을 보면 대단히 이제 역동적인 그런 좀 대선 국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전에 문재인 대표 또는 영남 출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었던 좀 굴레 같은 게, 영남 출신이면 뭐하냐, 영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 당선 가능성 때문에 밀어주는데 정작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지역에서는 지지받지 못하는 후보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특히 호남 지역민들에게 좀 이렇게 제대로 지지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그 점에 있어서는 내년에 정권 교체, 또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인 거죠. 문 대표 개인을 떠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여러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저는 문 대표가 꼭 후보가 될 거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반이 남았고요. 안희정 지사도 이제 몸풀기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의 충청권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지금으로서는 안 지사, 그 유일한 대안인데, 안 지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금부터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거치면 내년 경선 시점에 우리 당내에서 가장 대선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은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과제를,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 될 핵심 과제를 가장 제대로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내년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부터 문 대표님이 잘 준비하시면 뭐 그때 가서 문 대표님이 선택받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꼭 문 대표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이 마음속에 좀 정하신 지지하는 분? 최근에 인터뷰하면은 문재인, 안희정 중에 누구하고 더 친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굴 지지할 거냐 묻는데, 뭐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분 중에 저는 문재인 대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안희정 지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고 한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지지할지 또는 다른 분을 지지할지는 내년 경선 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어떤 정말 냉정하게 경선 과정 보면서 이제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 이제 선택의 시점이 오겠죠. 네. 그래서 조합원 질문이 이어지는데, 두 분만이 아니라, 아니 그 경기에 우리 의원님은 참가 못하냐? 이제 초선한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우리 김해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해 시민들의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트라우마가. 습해졌더니 휙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초선이지만 재선과 3선이 된다면 뭐? 그러니까 제가 정치하는 목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고, 뭐 또 다른 도지사, 대통령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제가 뭐가 되는 게 목표가 되면은 저는 그 정치인으로 크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저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때와 지금 정치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저는 제가 운동했던 목표고 정치하는 목표거든요. 그걸 해 나가는데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필요한지는 어떤 일이든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죠. 예. 이제 국회의원 아까 이제 초선 정말 선거도 많이 치러봤지만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자위 소속이나 요쪽으로 이제 좀 가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희망은 산자위로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데 왜 산자위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김경수 의원이 왜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가우팅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선은 김해가 중소기업이 7,100개가 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 도시고, 근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자리보다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이제 김해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이 훨씬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세 가지 큰 과제가 이제 첫 번째가 빈부격차의 문제, 부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가 지역 간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풀어야 되고, 세 번째가 남북의 격차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이 평화나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남북 간에 너무 현격한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격차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핵심 과제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에서도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그 일자리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으면, 아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서민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고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가 돼버렸거든요. 국가도 빚등이, 그 다음에 가게도 빚등이, 유일하게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대기업 금고만 쌓여있는, 정말 누가 봐도 이 비정상적인 경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살만한 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김해 지역과 연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산자위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이제 단지 뭐 산자위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 일자리 TF 회의도 이제 오전에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전 산자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SNS 좀 받았는데 정지영 씨가 이제 도농복합 이제 김해시 관련된 해법을 좀 알려달라. 사실 이분은 이제 김해시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취재를 하면서 김해 시민들 만났을 때 이제 청년이 그랬거든요. 일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뭐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갖고 매번 이제 아르바이트나 단기 정말 비정규직 일자리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김해 시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 도농복합의 어떤 김해 시를 위한 뭐 사실은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100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난개발의 주요한 그 지역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농촌 지역에, 기존 농촌 지역에 마을에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가가지고 아예 어떤 집은 사면이 공장으로 둘러싸인 집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해에 있어 농촌 문제, 농업 문제는 그건 국가적으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김해의 특수한 농촌 문제는 난개발 핵심이고요. 그 난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의 악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난개발이 되어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공장들 안에 듬성듬성 집이 들어서서 살고 있는 그 마을 주민들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라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복지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기존 마을들이 공장이 들어와 버리면서 한 100호 정도 되던 마을이 지금은 한 20호, 30호 남아있는데 대부분 공장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교통이나 복지, 경로당 이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이제 계속 나빠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산자에 갔던 이유도 이 김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김해의 도농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무거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출근 인사에 이제 부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쁘셔갖고 못 가는 모임들 같으면 부인이 다들 챙기고, 사실 김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솔직히, 김경수보다 김경수 와이프 때문에 마음이 돌아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부인께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다른 후보들도 그랬지만 정말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부인한테 무슨 선물 해주신 거 있나요? 초급 끝나고 복 받은 후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그 대학교 2학년 이제 큰 아들이 대학교 2학년,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작은 아들은 대단히 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어서 학교를 다녀야 해서 못했는데 큰 애도 큰 몫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 계신 데는 큰 애가 이제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가는 것보다 우리 애가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반대네. 원래 이제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들들이나 딸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그 선거운동을 했는데,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였네요. 아들이 오히려 더 나이 드신 분한테 가고. 젊은 층에 대한 선거운동은 우리 이만기 후보께서 해주셨어요. 그 색깔론 제기하면서 페이스북에 동영상, TV토론 동영상 확 돌아버리니까 그 전까지 관심도 안 보이던 정말 20대들이 이 밤에 이제 상가에 특히 내외동의 먹자골목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는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데 그 길을 한번 쭉 도는데 TV 토론이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TV 토론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TV 토론을 생방송할 때 그때 봤겠습니까? 이제 뒤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동영상으로 다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한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가 해주셨고 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애가 가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거 마치고 나서 당선 인사 갔는데 왜 애 안 데려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선물이라고 해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당선 인사를 함께 다니고 있으니 선물은 그냥 선거를 끝을 못 내고 있어서 이제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인을 얻은 것도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당신은 아마 전생에 분명히 내가 당신 목숨을 구했거나 그런 농담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이런 게 워낙 몸에 배어 있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 2012년도 총선 때는 제가 이제 그게 워낙 안 됐던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캠퍼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후보하고 배우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됐죠. 가족들이. 뭐 국회에 들어가셔갖고 예. 첫 월급 하시면은 세비 받으시면 뭔가 좀 조금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셔갖고 이제 페이스북 인증샷 딱 하나 올리시고. 피트님이 꼭 하라고 하더라고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너는 좀 하라고 그러면 큰일 났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박정화 예. 조합원이 예. 제일 놀라운 부분이 예. 아드님들이 두 분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란 거예요. 이 예, 의미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이 다 성인인데 이 초동안의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정말 최강동안이라는 그 말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참 부인이 맛있는 걸 해주시나? 아니면 보약을 해주시나? 답변하기 어려운데 이 시사 프로가 갑자기 저희 시사프 아닙니다. 뭐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사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랑도 가끔 보면은 이제 아내는 뭐 이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그만큼 본인이 되게 힘들어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지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건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뭐 집에 들어오면은 약간 좀 편하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편입니다.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금방 뭐 요건 내가 잊어버리거나 아예 그냥 고민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일은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을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젊어 보이게 만든 비결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야. 걱정은 아내가 다 하고 남편은 걱정 하나도 없고 그냥 끝나고 오면은 막 텔레비 보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추모도 이제 지났지만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망가졌는데 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이 SNS를 하셨다면 정말 세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바뀌어졌을 거다. 그렇죠. 제가 민주주의 2.0 하면서 그때 이제 보좌관들이랑 했던 그 게시판에 네. 글들 다 읽어보고 했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되신 분. 거기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하시면은 사진, 영상에 긴 글 딱 댓글까지 달아줬어요. 예. 근데 대통령의 댓글.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부분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제 이거 결국 뭐냐면 언론이 지금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내년 대선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제대로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해직 기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언론 문제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론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거의 언론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론이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언론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 민주주의가 함께 위기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걱정하셨던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언론이 선진 언론이 돼야지. 언론이 얘기하셨죠. 정말 공정하고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가에 꼭 필요한 아젠다를 앞서서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나 아젠다를 중심으로 좀 국민을 모아내고 하는 역할을 언론은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금처럼 뭐 거의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자실 폐쇄라고 하는 작은 기득권 하나에 그렇게 난리를 쳤죠. 거의 노무현 언론 탄압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싸웠던 언론인들의 기계가 어디로 갔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많이 싸웠죠. MBC 그다음에 뭐 해직까지 YTN 해직 기자들 보고 하면은 본인들의 해직까지 감수하면서 싸웠는데 다시 박근혜 정부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동력이 좀 많이 상실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언론인들이 이제 그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다시 힘을 찾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바뀐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동안 논의는 많이 해왔는데 국회가 새누리당 과반인 국회에서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는데, 그 논의됐던 결과들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에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시민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언론이라고 얘기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보면은 공영방송 이외의 다른 언론인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게, 그게 공영방송을 바꾸는데 또 하나의 동력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한 언론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 지원하는, 그게 그런 시민 언론 운동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면 생각하시는 뭔가 진짜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청와대 기자실 폐쇄 같은 그런 뭔가 충격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언론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언론인들하고도 소통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만일 정권이나 이제 또는 국회에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앞장서서 이끌어가면 그러면 절대 언론 안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피터 선배를 비롯해서 1인 미디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SNS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물론 큰 반향을 일으키지만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보면은 지역 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금도 만들고 또 발전법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통이 제일 문제니까 이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1인 미디어나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일단 그 가치를 정부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해득실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뭐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공연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영방송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견제하는 대한미디어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대한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강자입니다. 우리 언론계의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들은 끊임없이 광고부터 해가지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한미디어는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 또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함께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되면 정권을 바꿔서라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면 제가 꼭 청와대 출입기자로 꼭 앞에 가고 막 질문 못하니까 저라도 질문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희가 이제 SNS로 질문 받은 거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김한필 조합원이란 분이 이제
제 단독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신 건데 어느 곳에서도 말한 적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만 좀 알려달라. 5월이 되면 항상 받는 질문.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없으신가? 그런 게 뭐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께서 총선 이후에 주도식이 있었고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봉화에 내려오신 뒤에 그때 김해 전국적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아주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장유 지역의 광역의원, 도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기초의원 선거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출마한 친구들이 다 이제 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하는 소위 이제 노사모, 노빠들이 출마를 했죠. 도의원 후보는 38살이었고 그때. 그 다음에 시의원 후보는 40살. 청년들이 이제 출마한 다음에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님 꼭 좀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진례에 있는 클레이아크라는 도자기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셨을 때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도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보궐선거에서 지방의원이 당선된다. 그것도 김해에서 영남에서 당선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대통령님께 정말 이게 당선증을 들고 와서 꼭 좀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대통령 당연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제에 와서 대통령님 만나 뵙고 대통령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가 이제 6월이었으니까 내려오신 지 몇 개월 지난 뒤에. 그래서 그 명희진 도의원이라고 우리 장유의 그 도의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워낙 정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네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게. 그 명현이 그 얘기를 지금도 어디 가서 뭐 대통령이 인정한 차기 이제 대통령과.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서 3선 도전하다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는 모르니까는. 근데 대단히 좋은 정치적 제목입니다. 제게 정치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38살에 경남 도의회에 진출해서 도의회 안에 다른 도의원들한테도 성실하고 어떤 능력 있는 친구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제 또 뒤에 스케줄이 많으셔서 딱 칼같이 끝내드려야지 또 다음에 또 오시니까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제 만들어준 이름 뭐니 미소천사 너무 이게 오늘 이거 예능 방송도 아니고 미소천사 김경수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김경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노무현의 비서관이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김경수라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김경수가 꿈꾸는 정치. 정말, 이제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시작점을 만드셨으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김경수만의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만의 정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미소천사에 대한 해명부터. 미소천사 김경수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팬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팬카페 이름이 미소천사 김경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망하다, 이제. 이름 좀 바꿔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안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이름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와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논의를 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꿔서 이제 이게 투표도 하고 해서 이제 정해서 갖고 왔던데 김경수와 미소천사들로 이게 전혀 다른 거죠. 미소천사 김경수와 미소천사들이. 어쨌든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또 도와주시고 3번 했으니까 3번 떨어졌어. 저한테는 든든한 언덕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치인 김경수로서 자기 정치, 그다음에 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해 나가야 될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우리나라가 제일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주의의 문제였고,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의 문제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권위주의 청산과 그다음에 지역주의 극복, 지역 균형 발전, 남북 간의 이제 평화 번영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로 봅니다. 빈부격차를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경수는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요할 만큼 파고들어서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내려면은 이게 이제 선거 때 다닐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먹고 살기 힘들다 싸우지 말라. 정치인들 여의도 폭파해버리고 싶다. 정치에 대한 해모가 이제 그게 달해 있는데, 19대 국회처럼 이렇게 정치가 불신받아서는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국회가. 20대 국회가 그렇게 간다면은. 그래서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러면은 기대와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또 제가 하는 정치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부터 정치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청와대가 지금처럼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에는 20대 국회도 정권 교체 전에는 계속 욕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면면이나 워크숍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말의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 상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기본에 충실한 정치로 가고, 그래야만 실제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회가 일 좀 하네. 그러니까 욕을 좀 덜 먹는 국회, 최소한의 희망은 좀 더 나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다른 19대 때처럼 욕먹는 정치인, 욕먹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진 그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두 번째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못 뵐 것 같은데요. 너무 바빠서. 네, 과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선택한 김경수라면,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김경수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고, 그리고 못하시면 제가 또 이제 비판하고, 못하셔갖고 문제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다 하시고. 아니, 도와주는 사람은 다 있고, 너무 비판을 안 하면 또 문제니까는. 저는 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 내내 정말 그 막말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사람보다, 정말 얘는 내가 너무 뽑아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김해 시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정말 자부심이 언론에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핑백, 사과상자, 승합차, 탑차. 상자가 커지면서 담을 수 있는 그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바로 검은 돈, 불법 자금입니다.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인 불법 대선 자금을 밝힌 최초의 수사가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정치 자금의 전모가 밝혀졌던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입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이번에는 2002년 대선 당시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의 단초는 SK그룹의 분식회계 수사였습니다. 2003년 2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거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손길승 회장이 비자금 일부를 여야 대선 자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합니다. 이에 대검 중수부가 내사를 벌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 내사가 공개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검찰에 전면적인 대선 자금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낙점됐다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내 국민검사 원칙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대검 중수부는 11월 4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찻대기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LG그룹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에 현금을 실은 2.5톤 탑차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전달합니다. 2.5톤 탑차가 필요할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합니다. 이른바 찻대기, 차 전체를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SK 지하주차장, LG 2.5톤 트럭 찻대기,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찻대기, 삼성 월간지대기 등 당시 건네진 금액은 정경유착의 단면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야당들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내세우며 물타기 공세를 펼칩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4일 4당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틀 뒤인 16일 특별 기자회견 자리에선 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이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힙니다. 결국 여야 모두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8일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찻대기당으로 불리며 전락한 한나라당. 이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을 쳐서라도 당사를 옮기겠다고 밝히며 24일 천막으로 당사를 옮깁니다. 당시 현판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 여의도 당사에서 나와 여의도 공원 인근에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꾸민 천막 당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 5월 21일 발표된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한나라당 이 후보 캠프는 삼성 340억, LG 150억, SK 100억, 현대차 109억 등 총 823억여 원을, 민주당 노 후보 캠프는 삼성 30억, SK 10억 원 등 총 11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여야 정치인 40여 명도 기소됩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3인방, 김영일 사무총장, 최도능 재정위원장, 서정우 법률특보 등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세였던 안희정 현 충남지사,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됩니다. 이처럼 제살 깎아먹기를 하면서도 감행한 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입니다. 10대 1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10대 1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를 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10대 1입니다. 2004년 3월 11일 중간수사 발표 이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의 고 노 전 대통령 발언입니다. 과연 그 차이의 간극은 줄었을까요? 당시 한나라당 이 후보의 김기춘 특보단장과 이병기 정치특보,
공교롭게도 차떼기당의 주역들은 현 정권에서 모두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5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유성기업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을 찾았을 당시 경찰의 제지를 당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봐도 관계설명도 안 되고 왜 안 되냐고 지금 뭐 상관없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상황인가 지금 왔잖아요. 울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여기가 있으면 상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상황인가 왔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관계설명 아니 뭐냐고.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볼 상황이 관계설명이 지금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경찰은 나는 말할 사항을 이유가 지금 하러 온 있어요. 거지 우리 선생님한테 공무집행할 때 경찰이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선생님, 저 이름 댈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됐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도 얘기하실 의무가 있죠.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기 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보시면 아까 정길동경입니다. 정길동경.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보통 이 얘기할 때 그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뭔 이유로 여기를 체증하지 마세요. 이거 체증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누가 체증? 제가 지금 무슨 불법으로 이제 체증을 하시죠? 왜 체증을 하세요? 체증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지금, 관계설명만 여쭤봤는데 왜 체증을 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아니, 관계는 일반 시민이더라도 관계설명만 여쭤보는데 왜 체증을 하냐고요. 체증을 아마 했는, 그럼 여기도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감독이잖아요. 공직자잖아요. 자, 공직자가, 선생님, 아까 말씀한 대로 관등 성명을 여기서 나중에 됐잖아요. 이게 처음에 올 때 내가 누군데 여기 뭐 들어왔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예. 말씀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가 왔어요. 저한테 안 여쭤봤어.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본인이 저한테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줄 의무가 없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틀리죠. 두 번째, 관등성명만 여쭤보고 있지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는데 왜 체증을 합니까? 체증까지 왜 촬영을 해요? 이분이 하셨어요. 왜 촬영을 해요?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서. 자,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체증이 꼭 불법 자료나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네? 진짜 체증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법을 모르셔도 하지 말라고.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범죄가 행해진 직후에 체증할 수 있죠. 그중에 1점이 그 서로 지금 관등성명을 여쭤보는 게 범죄냐고요. 아무 대답도 못해. 왜 그냥 가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측 직원이에요?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운 거보다도.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미디어 뻐국 1인 미디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그 박주민 변호사의 어떤 관등성명 관련된 경찰과의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좀 멍청한 경찰과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게 이제 또 기사화도 되고 했습니다. 그 취재 뒷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그 어떻게 촬영된 건가요? 처음에 전날부터, 그러니까 5.18이라고, 5.18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광주 학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 날인데, 유성기업 그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파괴의 원년인, 그 노조 파괴가 처음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맞이해서, 그 위성 영동지회, 그다음에 아산지회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현대자동차 한강호 열사가 돌아가신 거를 항의하는, 거기 현대차가 그 사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면담 신청과 정몽구 사장 면담 신청과 분용사 마련 이런 것들을 위해 갖고 그 투쟁이 또 크게 17일부터 시작인데 더 크게 불붙은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분향소가 있어갖고 이제 박준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분향하고 그분들 만나려고 간 도중에 맞습니다. 그렇죠. 경찰과 이제 맞닿으면서 했는데 그 화면 보면서 참 게 답답한 게 첫째는 이제 경찰들이 웬만한 경찰들은 박재민 변호사를 알 텐데 너무 허름하게 하고 왔는지 카라도 이렇게 해갖고 그런지 박주민 변호사가 실제로 변호사인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선자인지 몰라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옆에서 봤을 때도 처음 이제 몰랐던 그 경찰은 아예 몰랐던 거죠, 박주민 변호사를. 저도 되게 의심이 됐었어요. 저분이 몰라서 저러시나 아니면 알면서도 윗선에서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지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연기하는 척 하는 건지. 사실 지금도 저는 50대 50 저도 헷갈립니다. 도저히 경찰력에서 뉴스 한번 안 보시진 않을 테고, 도리어 어떤 집회 같은 정보를 얻고 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보실 텐데 모를 수가 있는 아직도 의심이 좀 많이 아직도 50대 50 한번 경찰 나중에 한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안행이 가서 경찰청장한테 한번 분명히 할 거야. 이 채정하는 건 불법에다가 관용서는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경찰이 어떻게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거를 나중에 우리 붙여갖고 한번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는 우리 뻐꾸기님 그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 삼성 반도체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뻐꾸기가 언제나 있었는데 그간 솔직히 많이 회자되지 못한 게 좀 사실이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저는 이 영상이 딱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대박 쳤을 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전 제가 대박 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다 보내주고 이거 꼭 봐야 된다. 어때요? 그 영상이 딱 아침에 뜨고 저녁에 딱 됐을 때 그 반응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네요. 스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 많이 어리둥절하고 놀랐죠. 이게 갑자기 1000도 아니고 갑자기 10,000 단위로 뜨니까. 그쵸. 근데 예전에 정말 힘들게 찍어놓은 영상들 보면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는 1000 이렇게 단위인데 이번에는 거의 한 7만? 10만을 넘었습니다. 10만 넘었네. 10만을 넘어서 이제. 그래서 어때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내적으로는 조금 겁나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좀 피곤한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 더 힘내가면서 더 많이 현장을 뛰어다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미디어 뻐꿍이 촬영했던 어떤 삼성 반도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안 봤지만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영상들도 그분들이 이렇게 타고 와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좋은 상을 또 하나 받았어요. 그 오렌지 인권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상 유래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과 상과 좀 색다른데 어떤 상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오렌지라는 어떤 예명을 쓰시는 엄명화님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1인 활동가시고 사진으로 이제 미디어 활동하셨고. 네, 맞습니다. 각종 어떤 인권에 관련된 그다음에 노동 인권 이런 관련된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저랑 비슷한 어떤 경우죠. 그래서 그분이 신장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많이 모금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뜻을 기리고자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오렌지 인권상이라고 해서 그 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렌지 이름 활동가를 추모하기 위한 사진전과 이런 것들이 수원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나 뭐 종편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1인 미디어 외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하지만은 꼭 가야 될 현장에서 알아야 될 현장에서 어떤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미디어법도 사실은 좀 되게 좋은 일,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상이 뭐냐면 앞으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족쇄 같은 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그 활동을 알고 그 활동의 의미들, 그 다음에 또 고통받고 계신 분들까지도 좀 이해하고 그런 시간과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지금 이게 녹화하기 전에 그 또 어떤 활동하다가 오신 거죠? 네. 그 활동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충북 지역에서 충북 지역 1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주최해서 만든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충북 그래가지고요. 이게 한 몇 년 됐나 봐요. 저 몇 회째인지는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이번에는 그 노조 파괴 현장을 주제로 해서 주제가 이제 그러면 미디어 활동가분이 뭐 사진, 뭐 잡지, 그다음에 동영상, 라디오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그 작품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제가 이제 노조 파괴. 네. 그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사주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깨고 올라온 경상도부터 깨고 올라온 오면서 충청도, 경기도까지 올라왔는데 충북의 보시, 콘티넨탈, 유성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뭐 청주 요양병원, 청주 병원도 있고 뭐 PLA 뭐 이런 사업장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충북에만 노조 파괴 이런 게 이렇게 많으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 반도체라든지 뭐 유성기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 사실 이제 그 박주민 변호사는 이 영상도 이 경찰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 재정하고 불법으로 정말 자기 관등 성명 되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불법이 통행되는 이런 나라의 모습들은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분명히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김용 기자도 지금 계속 여러 노조 파괴 현장에 가서 좀 쫄기도 하고 침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활동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뻐꾸기님 같은 이런 활동가들, 미디어 활동가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무서워서 저도 그런 취재 현장 가가지고 노동 현장은 제가 가긴 가도 우리 뻐꾸기님만큼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선으로 담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 뻐꾸기님처럼 이런 현장에서 그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담아내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서 저는 이번 이 박주민 변호사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모멘텀이 작용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런 현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바람이고, 그래서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요. 특히 노동자의 인권,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파괴하는 어떤 기업, 대기업, 재벌들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노동자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여력이 닿는 한 좀 최대한 많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히 삼성과 현대 좀 가고 싶죠. 중점적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생명과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 부분들 정말 바쁘셔갖고 못 오셔도 영상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매주 더 IMP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이런 영상들은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라도 지금 우리나라 재벌과 기업들이 얼마나 그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의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배 얼마나 이번에 뻐꾸기님 모시기가 어려웠냐면은 김경수 당선자 모시는 것밖에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3번 요청했어요. 3번. 예. 와, 뻐꾸기님이 정말 이제 전국구가 됐구나. 이제 스타는 거야 이제. 스케줄이 갑자기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뭐 그러니까는 다른 거 아니라 현장 취재 스케줄이라면 그렇죠. 저희가 맞춰드려야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장 스케줄을 저희가 맞춰드릴 테니까는 동영상은 먼저 보내주셔갖고 저희가 방송 내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좀 뭐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